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서창배 교수님 오셨습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태항산 대협곡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 갔었는데 버스 내다보니까 꽤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헝다 사태 그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헝다 사태에 대해서 지나친 차입 경영의 문제점을 차입 경영. 다른 그러면 건설회사나 기업들은 차입 경영이 심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업계가 부채 비율이 높고 회전율을 이제 강화시키면서 일정 부분 성장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갖고 큰 부자가 됐다라기보다는 한 3층까지 지으면서 대출을 받아요. 대규모 대출을 받고 초기에 이제 부동산 투자가 일어날 때 부천지수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하면서 그게 대략적으로 이제 올림픽 직전에는 2300포인트대까지 떨어지고 올림픽 직후에는 18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아주 급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상들은 그래도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경제의 일정 부분 나쁜 시그널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중국 정부의 일정 부분은 관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증시를 갖다 띄워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안 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헝다그룹이 큰 업체긴 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헝다그룹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면서 통화량이 양적 완화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갔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길들이기가 이미 시작됐고 중국 정부는 그거에 대한 정책을 충분히 내놨는데 중국도 돈 있는 사람은 어디다 투자할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투자 내지는 투기로 이어지기보다는 주식시장으로 이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다음 꿈을 꾸기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내가 내 집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이 지금 최근 들어서 시진핑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공동부유론 얘기하고 있는데 공동부유론, 이제 줄여서 이제 공부론 하는데요. 그렇게 가는 측면에 부동산 가격 지나친 상승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 가지 측면들을 중국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땅 소유가 가능합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사실 거래하는 거고. 그 사용권이 사실상 소유권 비슷하게 된 거죠. 그렇죠.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도 똑같아요? 아파트나 이런 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데 2000년대까지는 외국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이 소유권을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2006년, 7년 그 전후로 이제 생겼는데요.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한을 뒀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나 이런 거는 1인 1채만 가능합니다. 교수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국제지하학부에 있다가 이제 중국학과 분리해서 소속을 옮기셨는데 그때 뭐 주엔칭이라는 그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제가 친해갖고 계속 연락하고 그러는데 남자친구가 중국인 남자친구가 노르웨이에 가서 비트코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을 열심히 하는 거가 중국 아닙니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중국 정치에 영향을 안 주나요?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중국 내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못해요? 중국 내에서는 지금 이제 거의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제일 처음부터 규제했어요?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내버려뒀다가. 네네. 중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뭐 대단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비트코인 아니더라도 뭐 휴대폰 갖고 다 돌아다니고 핀테크라고 했던 핀테크가 발달된다.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통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핀테크 산업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죠.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신용을
거래하게 만들어준 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한국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 크레딧 카드가 신용카드가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네네. 핀테크가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신용카드가 거기는 예. 의외로 그거에 대한 사용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서 현금 거래를 계속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를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비트코인 다시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채굴 한다 그러나? 채굴을 처음에 그쵸. 많이 했나요? 네, 많이 했죠.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비밀리 하는 거죠, 이제는. 비밀리. 예.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보면 공식적인 거래소가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고 공식적인 거래소가 없네요, 거기는.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규제를 강화해서 네. 개개인들끼리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네. 누가 얼마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도 있고 시야 경제가 많으니까 중국이 이제 핀테크를 넘어서 네. 아예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고자 했는데 위안화 국제화가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디지털 위안화를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은 이 디지털 위안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규제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통화 권한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렇죠. 원화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이게 중요한 중앙정부는 어느 나라고 이걸 갖다가 놓을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런 측면들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우리 부경대에 계신 이준희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는 중국이 서부하고 이 해안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네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임프루브도 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미 1999년서부터 이제 정책은 추진됐고 실질적인 추진은 2000년서부터 서부대개발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게 향후 이제 50년 사업이기 때문에 2049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이미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됐고. 이 헝다그룹 같은 큰 그런 건설이나 기업들이 거기다도 많이 그 아파트를 짓고 건축 투자를 하나요? 아직은 아닙니까?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태양산 갔다 오면서 보니까 유령 도시들 많더라고. 북경 교회 같아요. 그쵸? 베이징 그 교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자주 잘 보신 건데요. 유령 도시가 생기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양극화가 돼 있는데 대도시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서 수요가 그만큼 커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지방 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는 없는데 인구가 없는데 이제 짓기만 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양극화가 돼 있어서 금융 위기도 될 수도 있겠네요. 전반적인 중국의 금융 위기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헝다 사태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문제가 클 것 같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헝다 사태에 대해서 교수님 뭐 준비하신 것 중에서 더 얘기하실 거 빠진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은 이제 시간 두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헝다그룹 자체를 보호하기보다는 1차, 2차, 3차 밴드와 같은 하청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크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업 자체 이제 3단계로 보통 이제 부도 사태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 자체의 자구책 마련을 이제 지금은 도모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지방 정부가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광둥성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가 그러니까 거기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 자금 지원을 통해서 대신에 이제 일정 부분 자구책이 동원돼야 되겠죠. 그걸 하고 세 번째 가서는 부채 채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주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가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일정 부분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런 절차를 거칠 것 같아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완만한 그런 단계를 가는 거는 완만한 연착륙을 시도하고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연착륙 시도 후에는
마지막에 가서 이게 원활하게 흐름이 안 된다면, 그리고 대주주를 갖다가 현금을 들고 들어오는 대주주를 제대로 찾을 수 없다면 국유기업화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유기업은 어느 정도 돼요? 퍼센테이지가? 중국의 국유기업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요. 한국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아유, 많이 높죠. 국가니까. 높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인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국유기업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민영 기업을 우리가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이런 화웨이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민영 기업을 자꾸 생각하니까 국유기업 비중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국유기업 비중은 높고 국유기업 개혁이 사실은 중국 정부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국유기업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국유기업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는 민영화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죠. 근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민영화되는 것이 더 훨씬 더 기업에 좋은데 국유기업으로 개성해갖고 좀 부실기업이 되는 것도 많잖아요. 한국에서 보면. 많죠. 중국 내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많고. 그렇군요. 그래서 국유기업들을 매각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한때 많이 벌였고. 근데 해외에서 보면 괜찮은 국유기업인데 불필요한 부분까지 이제 사게 하는 거예요. 국유기업 내에 뭐 유치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는 것들이 같이 이제 묶여 있거든요. 사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외 기업들은 생각을 안 하죠. 요 핵심 부분만 얻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전반적인 거를 다 이전시키기를 원하니까 해외 기업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근데 그 국유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국유기업 개혁을 갖다가 본격화시키면 엄청난 실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를 하는 거죠. 교수님은 이제 사회과학으로 제일 유명한 중국에서 인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또 정치학 박사시고 실물 결제도 상당히 밝으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건설 아파트 이런 건설 업체에서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 벤더를 1차, 2차, 2차, 3차 그거 하나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안 하는 게 맞는데 뭐 안 되면 한 단계 정도 한다는 그랬는데 이게 그렇죠. 직접 할 수 없다.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건설 사업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 대한 경험, 경력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대리를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대신에 이제 다시 이제 하청을 줌으로써 경력을 쌓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밑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도 있구나. 그렇죠. 이게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또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데 완전히 이제 경쟁을 붙이면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쪽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은 단계까지 내려가는 거는 건설의 부실화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설업계 관계자들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방에 있는 그 건설업계에서는 그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거꾸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중국 경제 일반적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그 미중 무역 갈등이 트럼프 때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이든은 친중국적이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 그러는데 바이든도 만만치 않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은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어요? 중국은 더 골치 아픈 상대를 만났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협상도 안 되는 사람. 트럼프는 이게 뭐 딜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문제도 건드리고. 트럼프를 비롯한 이제 공화당 쪽에서 하는 중국에 대한 정책은 일정 부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각국 정부가 통상 정책으로 잘 안 쓰고 있는 관세 문제를 건드렸고 첨단 기업에 대한 수입이나 장비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눈에 보이는 싸움을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뭡니까? 공급망 전환 유도를 한다거나 공급망 전환 유도라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한 나라가 A부터 Z까지를 다 완성해서 생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화하면서 부품은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E까지의 부품은 베트남에서 나머지 D에서 F는 말레이시아에서 그걸 다 모아서 미국에서 완전히 나머지 부품까지 생산한 거를 묶어서 생산해서 세계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게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중간재, 그러니까 부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꽤 높았어요. 20% 내외를 차지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미국이 한 10%에서 10에서 2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었고, 미국이 수입하는 거에, 그리고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를 차지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산 부품 부속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무역 전쟁에서도 중국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가 없었다. 그걸 바꾸려고 그러네, 바이든이. 그렇죠. 이걸 이제 바꾸려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선언적인 부분이 컸고 공급망을 밸류체인을 바꾼다는 게 금방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자꾸 유도하는 게 바이든 정부고 하다못해 이제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SK 삼성도 갔었잖아요. 백악관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죠. 올해도 벌써 3번 했다고 하니까 뭐 일어나라고 박수 쳐주고 박수 쳐주고 웨이퍼 들고서는 막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하세요. 내지는 우리끼리 공급망 구축하는 동맹을 별도로 해요 라는 얘기를 요새 이번에 엊그제 나온 건 반도체가 어떻게 생성되는 걸 다 보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생산 재고량을 보고하라니까 자유무역이 어긋나. 이거는 영업 비밀을 갖다가 완전히 까누라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미국 기업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한 산업 같으면 감히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 보면 바이든 더 독한 놈이 만난 심이네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조금 오해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갈 때 그 전후로 많이들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갈등은 없어질 거야. 내지는 완화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게 민주당 정부가 항상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요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먼저 했던 그 워낙 강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책을 그래서 조금은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어떤 대화의 제스처를 갖다가 그래도 트럼프 정부는 일정 부분 보였는데 바이든은 이제 더 강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중국은 일정 부분 미국과의 화해를 위한 제스처를 계속해서 할 것 같고 회담을 요청할 것 같아요. 근데 레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에게 있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가장 큰 건 이제 그렇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영토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수민족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도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격한 싸움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뭐 인터디펜던스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서로 지금 각자의 경제가 안 좋아요. 미국 경제도 지표상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안 좋고 중국 경제도 과거처럼 그런 영광을 크게 누리지를 못하고 약간은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될 때는 상반기에는 격렬하게 싸우고 하반기에는 화해를 하는 제스처를 항상 보였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딱 2018년도 19년도만 이런 게 조금 덜 보였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좀 더 강해졌다 내지는 뭐 좀 더 뭐랄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조금 더 선거를 의식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악화되는 순간부터는 항상 화해를 두 나라가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진짜 싸움은 안 했다. 서로 치고받는 싸움은 아직까지 안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임팩트 있는 단기간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는 미국으로 보내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막거나 그 다음에 그 단체 관광객을 갖다가 아예 한국에 대해서 사드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조치를 만약에 취한다면 그건 본격적인 싸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 존재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대략 한 37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가까이 써요. 최근에는. 네네. 1인당. 네. 근데 미국으로 가면 이제 억 단위가 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 지방정부 몇 개는 굉장히 휘청거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중앙정부의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타격을 일정 부분은 가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정책이 악화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실질적으로 하고 해야 있어요. 될 부분을 못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가장 키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핀테크 같은 거는 뭐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플랫폼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1억 달러 이상을 했던 신생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중국의 민영 기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이 국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은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실업률을 갖다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제조업으로는 사실은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되고, 중국 정부가 2001년도에 WTO 가입할 때도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WTO 가입에 대한 강조를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 올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베이타이허 회의 이후에 베이타이 회의가 뭔가 말씀 먼저 해주세요. 중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가 묵을 수 있는 별장들이 있어요. 베이징이 워낙 더우니까 여름에 거기서 업무를 해서 다음 이제 내년도 구상을 하는 거죠. 일정 부분. 여름 정부네. 여름 정부죠.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독일식 제조업 강국으로 가겠다. 저는 거기서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조업으로 간다라면,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제조업으로 간다라면 일자리 창출은 더 안 될 거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줬고요. 근데 그 노동집약형 기업들이 이미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 동남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로 지금 많이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도 탈중국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거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인데, 서비스 산업이 제대로 안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정책이고 실업률에도 사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실업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중국은 실업률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3% 내외로 지금 3.6% 뭐 이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업률이 만약 통제가 안 된다면 민심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과거처럼 괜찮게 낙관하기는 조금 어렵게 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몇 %예요? 6% 이상을 기록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상당히 높았었죠. 2003년부터 뭐 2008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그때는 기록했었거든요. 경제가 낮았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6%라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네요. 너무 굉장히 높은 거죠. IMF에서 예상하는 거는 8.3%. 중국 정부는 그거보다 낮춰서 한 거고, 한국하고 중국이랑 약간 좀, 한국은 장밋빛에서 5% 할 거야 그랬다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더 커지죠. 근데 중국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감은 물론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정책이지만 그렇게 악화 가능성은 적다고 보네요. 위기의 가능성까지는 조금은 옛날에는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갖고 세미나 할 때도 뭐 돈을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거꾸로 주는 굴기했죠. 그러면 굴기했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뭐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핀테크도 있고 막 발전하는 전반적인 거 얘기했지만, 교수님 보기에는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정책. 그러니까 집중적인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일 수도 있지만 네. 중국은 단절되지 않는 정책, 산업 정책 내지는 경제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바뀌면 네.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단절을 시키잖아요. 독재 체제의 장점일 수 있죠. 뭐 일종의 그럴 수도 있죠. 공산당 지배 체제니까 중국은 그걸 갖다가 이제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는 그 일관성, 지속성 그것이 민간 기업에는 또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아버지 때를 이어서 기업을 하고 그런 게 없겠잖아요. 국영 기업을 받은 거 그런 것뿐이 없으니까 그런 건 일종의 이제 라오후라고 해서 전통 기업들이 존재를 하긴 해요. 네. 전통 기업은 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죠. 100% 민영 기업은 사실은 최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WTO 규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거나 이자를 지원한다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금지 보조금으로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정부 보조금이죠. 그렇죠. 이건 다 금지거든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는 예외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WTO에서? WTO에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군의 기술력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민간 기업이 거기서 개발한 거를 군사 기술이나 안보에 쓰지만 다시 그걸 민영화시키는 작업도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R&D 보조금에서 예외가 되니까 중국도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민영 기업들이 상당 부분 군사 기술 내지는 무기 체계에 대한 참여를 R&D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R&D 자금 지원이 되는 거고 민간의 기술로 이제 활용하는 거를 갖다가 중국 정부가 허용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감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군민 융합 발전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허용된다는 얘기는 우회적인 보조금들을 다른 나라처럼 활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민영 기업은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는 보기가 좀 힘들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WTO에서 정부 보조금 있어서 군수산업은 예외적이다라는 걸 제가